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사회 시험이죠. 네, 내일 사회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사회 시험 잘 볼 수 있게 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는 3단원, 11단원, 12단원입니다. 네, 먼저 3단원 내용을 볼게요. 교과서는 자, 53쪽을 볼까요? 자, 교과서 53쪽. 자, 교과서 53쪽에서는 자, 우리가 뭘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먼저 지형의 형성에서 지구 내부의 힘과 지구 외부의 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먼저 지구 내부의 힘. 자, 지각 활동이죠. 자, 지각 활동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쵸? 밑에 교과서를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침강, 융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침강 같은 경우는 밑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였죠. 밑으로. 아이고, 잠시만요. 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자, 침강은 밑으로 지각이 내려가고 융기는 위로 지각이 솟아오르는 거였다. 그래서 이런 침강과 융기 아니면 또는 습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 내부의 힘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지구 외부의 힘을 볼까? 지구 외부의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침식, 운반, 퇴적, 풍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 외부의 힘이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지구 내부의 힘과 지구 외부의 힘을 구분할 줄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세계 산맥과 산지가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신기스콕 산지 그리고 고기스콕 산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먼저 이게 형성 시기에 따라서 둘로 구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기스콕 산지의 특징은 뭐였어? 자, 형성 시기가 어땠습니까?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높고 가파르죠. 그렇죠? 신기스콕 산지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가볼까? 고기스콕 산지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형성 시기가 오래되어서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 신기스콕 산지에 비해 해발 고도가 낮고 완만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형성 시기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첫 번째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신기스콕 산지에 해당하는 것과 고기스콕 산지에 해당하는 산맥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기스콕 산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 알프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자, 고기스콕 산지에는 뭐가 있었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우랄 산맥 그리고 필라치아 산맥 등이 바로 이 고기스콕 산지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지와 더불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쵸? 바로 고원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고원은 뭐야? 자, 높은 곳에 있지만 지형의 높낮이가 크지 않고 어떤 곳? 그쵸? 평탄한 곳을 우리가 고원이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고원 같은 경우는 형성되는 원인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원은 어떻게 형성되었냐? 낮고 평탄했던 지형이 융기. 융기는 뭐야? 그렇죠. 지각이 솟아오르는 거죠. 지각이 솟아오르는 거다. 융기하거나 화산활동으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져 형성되는 게 바로 고원이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부의 힘과 외부의 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성 신기에 따른 신기스콕 산지와 고기스콕 산지의 차이, 그리고 해당하는 산맥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자,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 어디에 어떠한 산맥이 분포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 산맥은, 신기스콕 산지야. 이 산맥은 고기스콕 산지였지? 이 고원은, 낮고 평평한 지형이 융기에서 형성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씩 확인해보는, 그런 페이지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자. 자, 뒤로 넘어가서 교과서 56쪽을 가볼까? 자, 56쪽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 그렇지. 산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산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 왜 살기 불편한 환경인데 사람들이 산지에서 살까?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뭐가 풍부하다? 지하 자원과 삼리 자원이 풍부하다. 두 번째, 외부로부터 방어에 유리하다. 세 번째, 경사지를 농경지나 목초지로 개간하여 이용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임산물. 그렇죠? 산림에서 자는 생산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임산물을 채취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또한 지하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광업 도시가 발달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연 경관이 아주 수려하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그쵸,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쵸, 산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고원지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그 고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바로 고산 지역이죠. 자, 우리가 이거는 기후 단원에서도 공부했을 거야.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쵸. 저위도 지방의 고산 지역은 1년 내내 어떤 날씨? 저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나타난다.
이러니까 사람의 사역이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일찍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을 테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문명이 발달했었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고산지대에 이러한 문명들이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6쪽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자. 자, 57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 문제들은 다 한 번씩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고기스 고산지는 형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해발 고도가 높고 가파르다. 자, 형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해발 고도가 높고 가파른 것은 그쪽 고기가 아니라 신기스 고산지였죠? X. 자,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고산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여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하였다. 그렇죠? 뭐 잉카 제국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아스텍 문명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산지의 생활 모습, 산지에서 볼 수 있는 생활 모습을 골라보자. 자, 산이 있으니까 가파른 경사면을 이용해서 스키장, 그렇죠? 스키장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목축업, 그렇죠? 가축들을 이제 풀어놓고서 먹이들 를 주면서 키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과수원, 그렇죠? 산이니까 나무를 심어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밭농사죠. 산에서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논농사는 짓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밭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휴양림, 그렇죠? 쉴유자죠. 나무가 많고 숲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휴양림이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양식업 이런 것들은 뭐야? 양식업은 어디서 활용되는 거라고 했지? 그렇죠. 양식업은 바다에서 활용되는 겁니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바다고요. 사파리는 열대 우림 지역, 이런 열대 지역, 열대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사파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 자, 페이지를 바꾸겠습니다. 자, 자, 다음 단어는 이제 3-2로 가야 되겠죠? 네, 3-2 단어로 가겠습니다. 자, 3-2 단어 교과서 59쪽입니다. 자, 교과서 59쪽에서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해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안. 자, 해안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암석 해안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모래 해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암석 해안을 볼까요? 자, 암석 해안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겠다. 암석 해안은 자,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그렇죠? 자, 반대로 모래해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모래해안은 보통 그렇죠. 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보통 모래해안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침식 작용에서 형성되는 암석해안, 그리고 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모래해안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암석해안에 해당하는 자연 경관들이 뭐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암석해안 첫 번째, 그렇죠. 해시계, 해안 절벽이라고 하는 해시계와 그렇죠. 암석 기둥인 뭐가 나타난다? 시스텍이 나타난다. 또한 해식 동굴도 있고요. 또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씨아치라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 자, 먼저 첫 번째 볼까? 자, 이게 바로 암석 기둥이죠. 그렇죠? 자,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게. 자, 이렇게 우측 솟아 있는 자, 이게 바로 뭐야? 암석 기둥인 씨 스택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넓게 뭔가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해안 절벽이라고 부르는 해식애가 되겠다. 해식애가 되겠죠? 자, 씨아치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죠? 여기 이렇게 아치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씨아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시스텍도 볼 수가 있었고, 자, 씨아치도 볼 수 있었고요. 넓은 절벽면이 펼쳐지는 해식애도 볼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암석해안에 해당하는 거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암석해안 봤으면 모래해안도 봐야 되겠죠? 모래해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사주, 바다만 바깥쪽에서 형성되는 모래가 퇴적되어서 형성된 사주도 볼 수 있고, 자, 해안 안쪽에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되는 그렇죠? 빈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사주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막히게 되면서 형성되는 인공호수 뭐라 그랬어? 석호라 그랬죠? 네. 그래서 사비는 주로 해수욕장에 이용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이 모래해안은 파도에 의한 퇴적 작용이 주된 형성 원인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꼭 여러분이 자,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자, 뒤로 나가면 60쪽에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안 관광지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암석해안을 한번 확인해 볼까? 암석해안에서 아까 전에 봤었던 시스텍,
볼 수 있겠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식 A가 될 수 있겠죠. 자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네요. 자 모래해 아닌 사 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자 교과서 61쪽. 자 해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갯벌, 최근에 갯벌이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갯벌 파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게 이제 진행이 됐다. 그렇죠. 세계에 있는 각 나라들이 모여서 람사르 협약을 통해서 이런 갯벌, 이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 문제도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스스로 확인은 1번, 2번 다 풀어보세요. 자 2번 한번 볼까? 자 이런 지형 형성작용과 이용을 표에서 적어보자. 자 이거 무슨 지형입니까? 아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네. 자 뭐라 그런다 그랬지? 사 비느라 그랬고, 자 형성작용은 파도에 의한 어떤 작용? 그렇죠. 퇴적작용. 침식작용은 주로 암석 해안이 형성이 되고, 퇴적작용은 모래 해안이 형성되는 거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그렇죠.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다 됐네요. 그 다음 단원 넘어가 볼까? 네, 그 다음 3-3단원입니다. 자, 3-3단원. 자,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경관이죠. 자, 교과서 65쪽입니다. 자, 교과서 65쪽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래전에 형성되어서 어떻게 뭘 많이 받았다? 침식을 많이 받았다. 자, 뭐 떠올려야 돼? 그렇죠. 고기, 스콕산지를 떠올리면 좋겠죠. 자, 그래서 세계 큰 산맥들에 비해 해발 고도가 낮고 경사는 어때? 완만하다. 첫 번째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산지는 대부분 어디 위치해 있다? 북동부 쪽에 위치해 있다. 자, 밑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색깔을 짙은 색깔이 이제 해발 고도가 높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랬죠. 갈색의 짙음. 그렇죠. 어디가 주로 이렇게 갈색의 짙음이 나타나? 그렇죠. 우리나라의 북동부 쪽에 이렇게 짙음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부 지역의 산지가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고, 자, 세 번째로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갈수록 낮아지는 무슨 지형? 동고서저 지형이다. 자, 지도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산맥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자, 이 단면도를 통해서도 딱 나타나 있네. 어떻게 됩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고서저 지역 알피가 있고, 자,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다. 첫 번째,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 두 번째, 주로 토양으로 덮여 있는 흑산.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특히 돌산은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화강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암석이 바로 이 화강암이었죠. 이 북한산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돌산의 전형적인 A입니다. 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교과서 66쪽으로 가보자. 자, 바다로 떠나는 여행. 여기서는 서남해안과 동해안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남해안 같은 경우는 자, 많이 발달해서 해안선의 드난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하는 무슨 해안? 리아스 해안이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차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떤 지형이 나타난다? 그렇죠. 갯벌이 나타난다. 자, 서남해안에서 볼 수 있는 경관. 자, 리아스 해안.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하는 리아스 해안. 두 번째, 조차, 조수간만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 갯벌. 이 서남해안에서 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과서 몇 쪽이야? 67쪽이죠. 자, 동해안을 한번 볼까요? 동해안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 그렇죠. 동해안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장이 줄지어 있는 모습. 동해안을 가면 볼 수 있죠. 해수욕장이 계속해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는 왜? 그렇죠. 모래해안인 사빈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자,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빈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거. 그렇죠. 자연호수, 인공호수라고 할 수 있는 자연호수인 석호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였어? 그렇죠. 모래가 바깥쪽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바다죠. 바다인데 여기는 이제 해안가가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모래가 쌓여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슉 이렇게 이렇게 육지 모래가 쌓이고 퇴적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막아버리는 거죠. 바닷물이 원래 드나들고 나갔던 건데 이 모래가 쌓여서 사주가 형성돼서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석호가 동해안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빈도 볼 수 있었고 석호도 볼 수 있었고 주로. 그치. 그 다음에 동해안엔 섬이 있다 없다? 없다. 섬이 거의 없어서 파도의 적용이 활발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볼 수 있다?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해시계. 그렇죠.
해시계, 해안절벽이라 그랬죠? 해시계, 그리고 암석기둥인 시스텍, 이런 것들도 동해안에서 볼 수가 있다. 단 동해안에서는 뭘 볼 수가 없다 거의. 그쵸? 갯벌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서남해안과 동해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서남해안, 동해안을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꼭 1번 한 번씩 채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 교과서 68쪽입니다. 여기서는, 자, 석회암 지대에서 나타나는 무슨 지형?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석회암이 분포하는 카르스트 지형. 주로 어디에서? 그렇죠.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 쪽에서 이 카르스트 지형을 볼 수가 있다. 자,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알아둬야 됩니까? 그렇죠. 석회암이 녹으면서 형성된 석회 동굴을 알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석회 동굴에서는 또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종유석, 석순, 그리고 석주, 이 세 가지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나와 있죠? 밑에서 올라오는 게 석순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종유석이고, 석순과 종유석이 만나게 되면은 석주, 기둥이 형성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 어디입니까? 제주도가 나와 있죠? 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관. 첫 번째, 소규모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던 오름. 제주도 가면 되게 동상같이 이렇게 분화구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이게 바로 오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상절리, 그리고 용암 동굴까지 여러분이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어요. 오른쪽 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사진으로 나와 있죠. 화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절리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오름에 해당하는 성산일출봉, 그리고 용암동굴에 해당하는 만장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석회동굴인 고수동굴과 용암동굴인 만장굴 보면은 차이점이 있죠. 석회동굴은 어때? 안쪽이 화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석순과 그리고 종유석과 석주가 형성돼서 되게 화려함을 보이는데, 용암동굴은 그냥 용암이 지나가면서 그냥 형성된 거기 때문에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 알아주세요. 네. 자, 스스로 확인 문제도 꼭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볼까? 우리나라의 산지는 최근에 형성되어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다. 어때요? 틀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다 그랬어? 해발고도가 다른 나라의 산들보다는 낮고 경사도 만만하다 그랬지? X가 되겠고. 자,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주로 갯벌이 분포한다. 동해안 갯벌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갯벌이 분포하는 곳은 서남해안이야. 서남해안에서 갯벌과 더불어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리아스 해안, 해안선의 전환됨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한다. 자,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에서는 석회동굴과 같은 카르스트 지형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석회암 지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연경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북한산은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지? 그렇죠. 돌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강암 산지로 봐야 되겠고, 동해안에서는 사주가 형성되고 호수, 석고가 형성되었다. 제주도에서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름을 볼 수가 있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3단원에 대한 내용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3단원에서는 특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자연경관의 사진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1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11단원. 자, 교과서 203쪽입니다. 자, 203쪽 했습니까? 네, 바로 갈게요. 자, 203쪽에서는 우리가 사회규범에서도 특히 우리가 법과 도덕을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옆에 있는 이 법과 도덕의 비교표가 나와 있을 거야. 법은 행위에 뭘 중시한다? 결과를 중시하고요. 도덕은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고. 법은 뭐가 따른다? 강제성이 따릅니다. 강제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국가에 의한 제재, 처벌을 받는다 그랬죠. 반면에 도덕은 동기를 중시해. 내가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을 어겼을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에 어떤 걸 받는다? 자기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비난, 이 정도를 겪는 것에 머문다는 거겠죠. 그래서 법과 도덕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꼭 봐주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자, 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는 우리가 법의 목적을 크게 5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고, 그렇죠?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까지도 나아가서 할 수가 있다고 했어. 두 번째로는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 법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죠.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야? 저 옆 페이지 넘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 정의를 실현해준다. 자, 정의라는 게 뭐였어? 정의는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얻는 것을 정의라 그랬죠. 이 정의를 실현해주는데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공공복리. 자,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해주는 역할. 바로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이익,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 5가지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나와 있죠. 자, 정의의 여신상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 저울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자, 오른쪽도 보게 되면 법전도 들고 있고요. 자, 서양 같은 경우는 또 안대를 끼고 있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대를 오히려 벗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 나와 있을 거야. 자, 저울은 뭐래? 평등한 판단을 상징을 하고, 자, 서양의 정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칼은 법의 강제성, 단호함을 나타내고, 우리나라 정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법전은 법의 규칙과 기준을 적용. 오로지 법전에 나와 있는 그 규칙대로만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의미겠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뭐 공평하게 보겠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확인 문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스스로 확인 문제 1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의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사회규범은 법이었습니다. 자, 법은 뭘 띈 사회규범이라 그랬어. 이것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처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도덕과 다른 점이라 그랬죠. 법은 강제성을 띈다. 반대로 도덕은 그렇죠. 도덕은 자율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넘어가 볼까요? 다음 단어는 11-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2 단원에서 법의 종류와 특징이 나와 있죠. 자, 교과서 207쪽을 가봅시다. 자, 교과서 207쪽에서는 우리가 자, 공법과 그리고 사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먼저 공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법에 해당하는 법들, 헌법, 형법, 행정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 민사소송법, 이 5가지가 이 공법에 해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교과서를 보게 되면 각 법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헌법은 최고의 법이고 기본권이 명시가 되어 있다. 형법 같은 경우는 뭐 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자,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속하는 사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는 민법과 상법이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아둬서 이 공법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과서 208쪽이죠. 자, 교과서 208쪽 공법, 사법에 이어서 어떤 법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법이 나와 있죠. 자, 사회법은 더 중요할 것 같아. 사회법이 왜 등장했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이제는 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사회적인 약자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들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사회법이라 그랬어. 자, 그래서 사회법, 자, 사회법의 종류도 특히 알아둡시다. 크게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근로자, 노동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동법. 두 번째,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법.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 실업, 질병, 재해, 고령, 빈곤 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법, 사회보장법, 이 3가지가 이 사회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까지 알아두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교과서 209쪽 법의 종류 구분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밑에 법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겠죠. 자, 하나 먼저 봐볼까? 자, 대표는 내 손을 뽑아야지. 국민의 권리가 나와 있네. 그렇죠. 헌법에 명시가 돼 있겠지. 자, 월급을 또 못 받았어. 나쁜 사장님 때문에 노동자 근로자가 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사회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근로기준법. 이 사회법에 속하는 근로기준법으로 가야겠죠. 자, 택배기사님께서 물건을 옮기다가 깨트리고 말았어.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재산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렇죠. 사법, 민법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회법으로 가고, 민법은 사법으로 가고, 헌법은 공법으로 간다.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스스로 확인 문제도 여러분 다 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 스스로 확인 문제만 풀 수 있으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1-3으로 가겠습니다. 자, 11-3단원. 자, 재판의 의미, 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먼저 교과서 211쪽에서는 재판이 정확히 무엇인지 재판의 정의를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당사자 간의 갈등 원만하게 해결해 주고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번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도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 다 뭐로 인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줍시다. 자, 재판의 종류 알아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민사와 형사재판. 민사는 뭐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 민사재판. 형사재판은 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처벌해야 할 때 결정하는 재판,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있죠? 국민참여재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줘야 되겠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의 기회가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이 뒤에 단원 212쪽, 213쪽에서는 민사재판의 절차와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의 절차가 나와 있을 거야. 자, 4단계로 절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꼭 알아두시고 민사재판의 모습입니다. 자, 맨 앞에는 판사,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다 판사가 앉아있지만 자, 여기 모습을 보게 되면 형사재판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민사재판에는 누가 없다? 검사가 없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소송대리인, 주로 변호사가 맡는 거죠. 소송대리인이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형사재판의 절차가 나와 있죠. 자, 형사재판의 절차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이때 누가 무엇을 하는지 이것 또한 알아두시고요. 형사재판의 모습입니다. 자, 아까 민사재판과 다르게 누가 등장을 했죠? 그렇죠. 검사입니다. 범죄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 대한 설명까지 쭉쭉 나와 있죠. 네, 아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여기까지도 다 꼭 공부를 해둡시다.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법권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죠? 사법권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땠어? 그렇죠? 법관은 오로지 어떻게 외부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이를 위해서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할 수 있다. 뭐 입법부라든지 아니면 행정부라든지 이러한 바깥으로부터 전혀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게 그들의 임기를 어떻게 해준다? 규정함으로써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까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자,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재판은 어떻게 된다? 공개해야 되고 자,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알아줘야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교과서 215쪽입니다. 심급제도.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판결을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심급제도라 그랬고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그림으로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1심, 2심, 3심. 1심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해. 그럼 뭘 한다? 그렇죠. 항소라는 것을 합니다. 자, 나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재판 받고 싶어요. 그러면 2심 고등법원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도 증거가 부족해서 나의 억울함이 풀리지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3심까지 가겠습니다. 저 3심 대법원에 뭘 하게 되는 거야? 상고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겠죠. 자, 1심, 2심, 3심에 해당하는 법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는 항소를 하고요. 2심에서 3심으로 갈 때는 상고를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합시다. 이게 바로 다보다 심급제도다. 자, 왼쪽에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재판받은 사람이 1심 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뭐?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도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다? 상고. 항소와 상고 구분하시고 밑에 있는 스스로 하기 문제 1번, 2번, 3번 다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단원도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12단원으로 가봅시다. 12단원, 12-1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12-1단원 교과서는 몇 쪽입니까? 교과서
현대사회 변동 교과서 221쪽을 갑시다. 교과서 221쪽에서는 자, 사회 변동이 무엇인지 사회 모습이나 질서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사회 변동이라 그런다. 자, 그럼 사회 변동이 왜 일어날까? 사회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나와 있었죠. 자, 첫 번째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전, 두 번째 가치관이나 제도의 변화, 세 번째 정부 정책의 변화, 네 번째 문화가 전파되고, 다섯 번째 인구 변화, 전쟁 이러한 것들이 사회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 변동은 그렇죠. 교통, 통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사회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뒤로 넘어가 보자. 뒤에서 교과서 222쪽입니다. 222쪽에서 현대사회 변동 어떤 양상을 나타날까? 먼저 첫 번째 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어떤 사회로 공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산업화라 그래요. 자, 산업화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첫 번째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생산력이 높아져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인구도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고, 네 번째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공장에 있는 도시를 이동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산업화의 주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어떤 모습이 있냐? 자, 산업화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산업화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져만 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환경오염 또한 심각해지는 문제점 또한 존재를 한다. 네, 자, 산업화. 그 다음에 세계화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국경을 넘어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돼요. 아까 전에 교통, 통신,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다. 이런 것들로 세계가 서로 연결이 되고요.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대로 통합되어가는 현상, 세계화라고 한다 그랬죠. 자, 세계화에는 어떤 점이 있느냐? 그렇죠. 국가 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상호 의존성, 서로 어떤 특정 국가 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중국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런 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상호 의존성이 커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렇죠. 국가 간의 불평등. 아까 산업화에서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처럼 국가 간에도 불평등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문화, 영향력이 강한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어떤 특정 나라의 문화가 이제 잠식되어가고 파괴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세 번째 정보화입니다. 정보화는 뭐야? 그렇죠. 뭐가 중요해진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산업화를 거쳐서 이 정보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죠. 네,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자, 정보화 시대의 특징. 첫 번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줄어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그렇죠. 가장 심각하게 문제는 이 개인정보 유출이죠.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현대사회의 변동 양상 분석하기 나와 있죠. 기계가 등장하면 당연히 뭐로 연결시켜야 되겠어? 그렇죠. 산업화로 가야 되겠고, 스마트폰, 정보, 지식 정보, 정보화. 자, 커피, 피자, 케밥 이런 것들은 세계화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스스로 하기 문제도 다들 한번 풀어봅시다. 네, 꼭 풀어봐야 돼요. 스스로 하기 문제는. 자, 그 다음 내용을 가보자. 12-2단원입니다. 네, 12-2단원. 교과서는 225쪽이에요. 자, 한국 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자, 중요해요, 여러분. 시기별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60년대 초까지는 전형적인 농업사회였어. 그렇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전형적인 농업사회였으나 6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주도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작으로 할 수가 있겠다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산업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업화되는 우리나라를 해외에 있는 나라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원더풀 하고서 되게 극찬을 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산업화를 거쳐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지는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또한 광복 이후에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상징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독재, 군사정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계속되었으나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약화가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이제 개인의 능력과 뭐가 중시되고 있다? 창의성이 점점 중시되는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시키면 하는 나라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능력, 창의성이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라는 거죠. 또한 소외되었었던 그렇죠. 여성들, 차별받았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자, 이런 한국 사회 너무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점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어? 불균형해진다. 독립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타나야지 가장 좋은 그림인데 너무나도 편차가 심하게 됐다.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한국 사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여기 나와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 꼭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이에 따른 어떤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현재 닥쳐 있을까? 그렇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이 늦어지고 자 이런 노후의 삶을 보장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보장에 대한 부담이 커져 나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원인과 문제점 꼭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서는 이런 어떻게 이거에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그렇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고요. 또한 출산 장려 정책도 마련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또한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직장도 마련해줘야 되고 자 대응 방안까지 자 여기서는 꼭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다 알아줍시다. 자, 그리고 한국 사회는 다문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인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228쪽, 229쪽에 있는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스스로 확인 문제는 중요합니다. 무조건 봐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다 했나요? 하나 남았나? 자, 12-3단원을 가볼까? 12-3단원 마지막 단원인가요? 네, 현대사회의 사회 문제입니다. 그쵸? 현대사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나와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노동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인구 문제 어떤 건지 자 먼저 노동 문제는 먼저 볼까? 자 노동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바로 노동 문제다.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업 그리고 노사 갈등 이런 것들이 바로 노동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자 환경 문제는 뭡니까?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자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문제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문제죠. 우리나라는 어떤 인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지.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인구 문제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렇죠. 개인적 차원, 제도적 차원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서 233쪽에 있는 스스로 하기 문제까지 여러분 다 풀어두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해준 이 영상 꼭 시청하세요. 교과서에 체크하고 공부 달달달달 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 모두 다 시험 잘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